국내 최고의 군사 전문가 양국 박사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 전승절, 예. 온갖 첨단 무기가 다 나왔습니다. 예. 네. 미국과 비교하면 또 다른 인근 국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지금 중국이 자신의 그 어떤 현대전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인 건 맞는데, 우리 소위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G2 국가다, 미국과 대등하다. 네. 아마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보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일본보다는 우월하고 미국과 대등하다, 이런 점을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과 대등하다, 네. G2다 얘기하면요, 그 시진핑 옆에 앉아있던 푸틴이 웃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보다 전력이 더 뛰어납니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 나라에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 군사적으로 좀 능력이 있다, 미국과 대응한다 하려고 하면요, 그건요 핵클럽 국가들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클럽 국가들끼리의 싸움이란 건 뭡니까? 핵무기 발수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이제 5,000여 발이 안 되는 탄두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탄두는 230여 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재래식 무기도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래식 무기는 이제 사실은 숫자는 중국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현대전에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 봐야 그 예를 들어서 좀 더 우월한 장비나 우월한 전략에 이길 수 없다는 게 뭐 이미 뭐 걸프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는 미국이 걸프전에서 그 잘 나가고 있다는 이라크의 그 주요 부대들을 격파하는데요. 네. 거기가 보낸 거는 일개 군단 정도 병력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몇 명 안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이라크의 지상군은 아주 빠른 시기에 무력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이전부터 고수 작전을 해서 네. 어느 정도 기반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T-72 전차니 뭐 그 이라크 자체가 중동에서 절대로 약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 군의 전력의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이게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군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뭐 한 최소한 2-3배 이상의 어떤 장비와 병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거는 결국은요, 그 지휘관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부대를 지휘를 하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하들이 얼만큼 단합이 잘 돼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지휘 통제 체계가 얼만큼 잘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북한군의 경우는 좀 많이 와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와해 공작을 사전에 미리 펼칠 필요는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포격 도발 일어나고 뭐 확성기 우리가 트니까 이렇게 난리 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뭐 확성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휘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소위 말해서 전형 군단의 지휘 통제 체계가 무너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전선 지역에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확성기가 닿는 그 지역에서 인원들을 다 잡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확성기가 그만큼 북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성기를 뭐 하루 이틀 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틀어서 저쪽에 있는 인원들을 그야말로 그 완전히 그 아이디어를 좀 바꾸게, 새로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지휘국가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다른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딴 생각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는 딴 생각하는 게 힘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뭐 실정법에 넘어가면 처벌 당연히 하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인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것 자체만 갖고는 처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힘인데, 저기서는 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럼 이제 죽는 거거든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다 오면서 귀국 일성이 이제는 통일 한국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였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통일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 네. 그래서 뭐 정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대량 뭐 난민이 생긴다. 네. 그랬을 때 과연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국경지대에 국경지대를 봉쇄하겠죠. 네. 봉쇄를 하는데 부대를 보내서. 네. 근데 국경지대를 봉쇄를 하는 게 그냥 봉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 국경 지역을 먹고 들어와서 난민 캠프를 중국 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 쪽에다가 설치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장기간 점유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점유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요. 네. 왜냐하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뭐냐.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북한 정권의 생존이에요. 그렇죠. 네. 순망치한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순망치한인데 그게 단순히 순망치한 정도뿐만이 아니라 당장 이렇게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 능력이 강하고 소프트파워가 있는 네. 한국이 만약에 중국의 접경지대에 들어온다. 그럼 뭐냐면은 그 중국 접경지대에 있는 그쪽에 있는 도시라든가 지방들 자체가요. 사실상 한국의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 쪽의 예속이 경도가 되고.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예전에 뭐 간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자체가 네. 그 지배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중국 세력들은. 중국 내에 여러 소수민족이 있습니다만은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바로 국경을 맞대는 경우, 이거는 이제 통일 한국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어떤 협의 과정도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통일되는 부분이 니네 나라에게 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북중 상호 우호 조약에 의해서요. 네. 예? 결국은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군사적으로 묶여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침공당하면 중국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일단은 그게 이제 그 조약 안에는 그렇게 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체계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자체가 적국의 동맹국인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은 잊지 말아야 될 네.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 굉장히 커다란 결단을 움직이신 거고, 네. 그렇게 그 들어간 부분들 자체는 이제 그 결국은 통일 한국을 앞당기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에서 얼만큼 잘 해 나가실 수 있을지 우리 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좀 도와드리는 것, 이게 뭐 통일 한국을 위한 좋은 걸음이 아니겠 싶습니다. 자, 양욱 의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휴전선 확성기 방송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말하자면 게 아니네요. 정말 예. 북한의 군사력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맞습니다. 막강한 거네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전력을 거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력을 무너뜨릴 때는 북한군 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참신한 표현이네요. 예. 전력보다는 정신력밖에 남은 게 없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확성기 방송 어떻게 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성기 방송 말고도 우리한테 수단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성기 방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제 위험 요소라는 게 늘 있습니다. 거기에 네. 그 전방에 계신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그쪽 근처에 포탄이 날아가거나 할 때 다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민통선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이주를 하실 수 있게 뭔가 이주 대책 같은 걸 마련을 해주고, 그러고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확성기 말고도 우리 전단 살포라든가 네. 여러 가지 좋은 수단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군에서 직접 했었죠. 네, 군에서 네. 쓰죠.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것과 그 뭐 이렇게 민간에서 민간 하는 단체에서 거는, 하는 네. 것과는 아무래도 수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포율이라든가 네, 뭐 맞습니다. 전단 내용 등등이 내용이라든가 차이가 뭐, 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뭐 군에서 대놓고 할 필요도 없고요. 민간 단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잘 좀 이렇게 접목을 해서 네. 연결을 한다면은 아마도 이것이 굉장한 그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물론입니다. 게다가 저는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북한 지역에다가 스마트폰을 공짜로 뿌리는 겁니다. 이야, 개통을 시켜가지고. 개통된 스마트폰을 뿌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갖는 위력은요. 북한 정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야,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참신한 생각이네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그나마 북한 안에서 정보가 유통이 잘 되는 것이
휴대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공급이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것이 엄청난 그 정보의 소스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도. 지금도 탈북자들이 설립한 매체들은 수시로 전화 통화해서 그거를 이제 기사로 쓰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개통한 핸드폰을 뿌렸을 때, 그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이제 통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을 네. 때 그때 갖는 파급 효과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다시 이제 국제 정세 얘기로 한번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붕괴시켰을 때가 더 장기적으로 싸다. 이렇게 볼 가능성 없습니까?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전략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요. 중국은 그냥 북한을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압력의 장애물로서 그냥 하나 쓰고 있는 거지. 그 이외에 이 장애물을 없앴을 때 자신들에게 되는 이득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바라보는 가장 큰 그림은요. 뭐 최근에 1대1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1대1로라는 게 얼마나 큰 꿈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벨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닷길을 열어가지고 해서 자신들의 적을 넓혀나가겠다. 그러려면 그 첫 단계는 결국 이 동아시아 지역의 바다를 차지라는 겁니다. 네, 이른바 동해 황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니까 통항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항모 같은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나라의 여러 해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만약에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묶어버린다? 이건 국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좀 맞지 않는다. 그게 바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생각들. 그러니까 이름도 중국 아닙니까?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운데라기보다는 전체 중자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게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 생각은 언제나 중심입니다.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낮은 수준의 단계의 사고는요. 결국 엄청난 그 충격과 공포를 통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가 그 나라의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좀 중국이 좀 스스로 좀 깨닫고 바뀔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안보적으로는 우리는 어쨌거나 당연히 뭐 미국이 뭐 혈맹이다. 뭐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본과도 잘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과 협상력을 갖는 거는요. 우리가 잘나서 협상력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미국이니까 협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왜 잊어버리냐는 거죠. 국력의 차이가 있으면 협상력에도 당연히 차이가 생기는데 그거를 좀 대등하게 올려주는 게 이른바 동맹국의 후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적으로 이제 중국의 외교관이 이제 했다는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 다시 우리 조공구로 들어올래? 라는 투의 농담. 그게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동맹관계도 유지 잘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쓰기 위해서는요. 뭐 우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좋은 친구들과 딱 만나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한 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협상력을 갖는 것 이것도 그것도 중요한 엄청난 중요한 능력입니다. 네, 엄청 중요한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양욱 의원과 함께 짚어본 남북관계, 한일, 한미, 한중관계 한번 다 짚어봤네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